정책이 바뀌었고 기술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민간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은 얼마나 갈 것이냐. 저는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들어올 돈이나 당연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 돈들이 아직 들어온 게 없어요. AI 쪽의 스토리는 미국뿐이 아니라 중국도 그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공과 민, 거기다 이제 정부까지 다 해서 총동원 체제가 됐다 그럴까요?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런 위기론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초강대국으로 성장 중이다 이런 시각도 좀 있잖아요. 현재에서 좀 체감하시는 중국 분위기 좀 궁금하고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초강대국이 미국이 초강대국이면 중국은 준강대국 정도는 돼 있는 것 같고요.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라 그러면 중국이 언제 1등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미국이 그 강한 나라의 이미지는 두세 개로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국방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두 번째는 달러가 강하죠. 세 번째는 금융 시스템이 강하죠. 혁신도 강하죠. 근데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면 아까 국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라고. 국방은 사실 어차피 미국은 세계를 이렇게 다 케어를 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그럴 생각이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패권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굴기를 많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국 굴기, 중국 굴기. 근데 굴기는 지났다고 평가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굴기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이젠 그거보다는 어떤 미국과의 대등한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겠죠. 정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들 스스로도 좀 상당히 고무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테크 쪽에서 나오는 돌파, 거기다가 인도, 파키스탄 그런 데서도 보였고 전승절에서도 보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하반기 경제를 보면 지금 소비도 그렇고 생산 쪽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별로 활발하지 않아요. 예, 활발하지 않아요. 근데 시장은 좋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 다른 나라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충분히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을 볼 거냐 아니면 이거를 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쪽을 보는 사람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고 또 인식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쪽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투자업계에서도 제가 볼 때 하반기 경제 전망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경제 전망이 아니라 시장 전망, 투자 전망이라고 보면 이것은 좀 따로 봐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계속 이게 한 몸으로 붙어 다녔어요. 경제가 안 좋고 투자도 바닥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제 커플링에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죠.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변화인 거고,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얘를 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느냐라고 볼 때 이 속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정책이 바뀌었고 기술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민간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것이 제일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무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있건 그거는 차치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나서 있었던 일이 국유기업을 갖다 이제 SOE라 그러잖아요. State Owned Enterprise라고 그러고, 민간 기업은 Private를 붙여가지고 POE라 그러는데, 이 POE와 SOE가 지금 말하자면 합이 잘 맞아요. 옛날에는 SOE 혼자서만 끌고 가는 세상이 이제 2000년 이전이었다고 보면, 그 뒤로부터는 POE라는 민간 기업에서 섹터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M7이 있으면 중국에는 뭐가 생각나는 딱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다 민간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민간 기업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얘들이 잘하려고 그러면 많은 게 필요하죠. 전기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반도체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어야 되는데, 이 반도체를 민간 기업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기술은 전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국가 연구소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력들이 많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합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국방 쪽에만 들어가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민간 쪽으로 다 삐져나오기 시작했죠. 중국도. 드론도 사실 그거고요. 드론도. 반도체도 그거고. 거기다가 5G라는 게 통신이라는 것도 그것도 국가 기관 시설이었잖아요. 우리 옛날 군대 가면 무전병이 따로 있었거든요. 요즘은 무전병이 할 일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냥 휴대폰으로 통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 어디서 발현이 되고 어디서 시연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랩에서 팹으로 팹에서 마켓으로 마켓에 누가 세냐. 저는 마켓은 민간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반기의 경제도 어려운 점들을 얘네들이 조금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얘들한테 힘을 안 실어줬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힘들었던 중국이었거든요. 그게 시진핑의 독재였고 근데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더 돌파가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딱 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그러면 첫째 미국에 있는 투자자도 몇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글로벌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글로벌 EM, 이머징 마켓에만 투자하는 애들이 있고 또 아시아에서도 일본 빼고 이제 아시아 엑스 재팬 해서 여기 투자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이 세 부류의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 지금 중국으로 와 있는 애들은 마지막 아시아 엑스 재팬 쪽에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가진 애들만 들어와 있어요. 뭐 나머지 두 개는 아예 중국을 여전히 이제 이쪽을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고 있고 부동산이 어렵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혁신은 조금 덜 보고 있는 얘들의 돌파는 좀 덜 보고 있는 근데 빨리 움직이는 친구들 특히 이제 EM을 봤던 친구들 EM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회사들의 많은 친구들이 적어도 이런 이 프로페셔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여의도에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서 깊이나 넓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애석하게도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이에 지금 남아있는 그 한국의 금융기관이 거의 없어요. 네. 상하이를 중국 경제의 수도라고 하면서 기자님들도 다 북경에만 계세요. 그것도 일부만. 그리고 금융기관도 북경에 사무소 열고 있는 데는 있는데 상하이에는 지금 금년에만 해도 두세 군데가 철수를 했고 작년에 또 두세 군데 철수했고 결국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중국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못 기다리고서 이제 작년을 바닥이라고 보고 빠지면서 관성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좀 아쉽죠. 이럴 때 좀 더 많은 리포트들이 전달되고 이러면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최근 근데 중국 증시가 이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상승세가 좀 얼마나 지속될까인 것 같아요. 2015년에도 또 폭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이번 장세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실까요? 다르죠. 그때도 현장에서 저는 거기서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때 아마 현업에 있던 친구들이 아니고 뭐 동료들은 지금 없을 거예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같이 보는 거는 그만큼 중국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중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정말로 돈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임방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돈이 몰렸던 섹터와 지금 몰리고 있는 섹터는 천양지차입니다. 결국 2015년에는 빚으로 빚을 내고 빚을 안에서만 낸 게 아니라 안에서라고 하면은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로부터 신용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뒷단으로 가서 암시장 내지는 지하금융시장에서까지 돈이 들어온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2조 RMB, 3조 RMB였으면 이쪽은 거의 한 3조, 4조 RMB였어요. 이게 합쳐지면 5, 6조가 된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에 중국의 시가총액이 50조가 안 됩니다. 40에서 50조 RMB였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4조, 5조, 6조 RMB가 들어와서 몇 개 섹터만
찍어 눌렀다고 보면 그러면 진짜로 바람에 그냥 돈 날리듯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 것도 극단적이었고 떨어진 거는 더 드라마틱했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외국계 이런 세력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판단이 만든 시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장하고 똑같이 놓고 그땐 이랬는데 지금은 저랬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럼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끝날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들어올 돈이나 당연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 돈들이 아직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ETF를 통해서 그쪽에 국가의 돈들이 바치고 들어온 돈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자가 들어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을 나눠놓고 보면 북미에서 원래 좋게 보는 친구들은 중국의 소비주나 인터넷주, 전자상거래 이런 거에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세상은 이 세 가지 종목의 세상이 아니에요. 인터넷 거래 그리고 소비도 안 되고 인터넷 거래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하느라고 빠그러져 있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 G세대라 그러잖아요. 1995년부터 2009년인가 그 친구들의 소비는 라부부로 가 있고 크라이베이비인가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거지 마오타이 먹고 이러지 않아요. 음료도 완전히 다른 음료를 마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그것을 보면 그쪽 세상도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식이 조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돈으로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유동성 장세다. 맞아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거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돌파, 제도적인 어떤 변화 그러면서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미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할 때 미국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열어보니까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지금 현재는 짧은 유동성을 가지고 들어온다. 어떤 유동성이냐? 중국 국내에 기관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중국 국가 자금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그거는 어찌 보면 증시 안정 자금 이런 개념으로 될 수 있겠죠.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걔들이 팔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한은 바닥은 막아놓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외자가 들어오고 또 개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일부에서는 개인 자금이 엄청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그 현지 리포트 제대로 보시면 그런 거는 전부 다 조금은 검증을 거치셔야 될 겁니다. 개인 자금 들어온 거 별로 없어요. 작년 10월 달에 들어왔던 돈들이 못 빠지고 남아 있거나 물려 있는 돈들이 있었고 이제 조금 풀린 거고 그렇다 그러면 새로 들어올 돈들 소위 말해서 160억 RMB라는 엄청난 돈이 예금에 잠겨 있어서 얼마가 들어올 거냐? 제가 들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로는 지난 2달 동안에 예금이 평소 증가하는 것보다 줄어든 게 한 8천억 RMB 정도 줄어들었다. 그 돈이 다 증시로 들어왔느냐 그건 모르겠는데 그 8천억 RMB, 1조 RMB라 그럴까요? 1조 RMB가 한국 돈으로 200조거든요. 200조가 예금으로 갈 돈이 안 들어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 결국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0조 그 시장에서 거의 10%가 빚으로 해가지고서 빚이라는 거는 사고 팔고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104조 어제까지 해서 105조 RMB일 텐데 105조 RMB 시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빚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조 정도가 신용융자인데 2조 신용융자는 작년 재작년하고 봤을 때 올라간 폭이 크지 않아요. 한 1조 한 6, 7천억 RMB가 평잔이었는데 2조 1천억, 2조 2천억 이 정도면 한 10%, 20% 정도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돈의 어떤 향연 이런 거는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관건은 결국 10월 말에 아웃라인이 나올 15차 5개년 계획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는 거에 따라서 계획도 중요하잖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계획을 보여주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AI 반도체 국산화를 선언하면서 네. 사실 알리바바도 최근에 자체 설계한 AI 칩을 뭐 개발했고 네. 또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콘도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 내 AI 생태계 자립이 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저 정부에서는 그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과 민, 그러니까 SOE와 POE 거기다 이제 정부까지 다 해서 완전히 뭐랄까요 총동원 체제가 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과거 뭐 산업화라든가 또 새마을운동하고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호성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이제 커창반이라서 스타보드라서 우리 한국에서는 투자가 안 되시지만 캠브리콘 근데 그게 개별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캠브리콘이 뜨고 그러는 데는 뒤쪽에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신뢰들이 시장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브리콘 자체도 작년보다 금년 상반기에 2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4,000% 올랐어요. 근데 그것은 원래 워낙에 아무것도 매출이 없던 애가 갑자기 이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내지는 우리로 말하면 뭐 텔레콤 회사 SK텔레콤, LG텔레콤 이런 데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주문을 준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죠. 왜? AI 쪽의 스토리는 미국뿐이 아니라 중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폭하고 있고 그런 데다가 이제 AI라는 어찌 보면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회사가 AI 올인을 하겠다고 한 거 자체는 작년이었는데 작년에는 알리바바조차도 AI에 올인을 한다고 할 때 너 혼자 되겠어 이런 시각이었죠. 근데 이제는 믿어주는 거예요 시장이. 그 시장이라고 하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홍콩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ADR에서 알리바바가 오히려 홍콩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장에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의 변화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많은 기관들 이런 쪽에서도 점점 더 그걸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중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AI의 또는 AI 반도체의 자립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다 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내러티브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빅테크 기업 샤오미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뭐 애플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샤오미 외에 또 주목하고 계신 빅테크 기업이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 수요가 또 집중된 뭐 주요 섹터 어느 쪽 관심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빅테크 쪽은 결국 중국이 강한 쪽에서 중국 국내용으로 있던 애들이 이제 세계로 나가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또 곽광받고 있는 CATL 같은 회사도 그런 회사고 뭐 CATL 같은 경우도 세계 1등이다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내용을 보시더라도 뭐 고체 전고체 반도체의 기술도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무서운 게 그 단일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공급망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빅테크 기업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딸린 공급망들을 보는데 샤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오미 하나만 보면 이 친구가 휴대폰도 만들고 또 차도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다 가전도 만들고 뭐 인터넷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배터리가 어디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은 CATL과 BYD와 샤오미와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로봇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교집합이 많은 회사일수록 그런 회사는 강한 회사겠죠.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리서치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중국 주식 투자 이제 시작할 때 ETF 상품 먼저 좀 눈여겨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뭐 대표님이 좀 관심 갖고 계신 ETF 상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ETF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주요 증권사를 통해서 중국 ETF를 직접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그런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덱스를 쫓아가는 ETF는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200 그러면 그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섹터 ETF나 테마 ETF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결국은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국영수는 다 공통 과목이니까 잘하지만 나머지 과목에서 전교 1등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참 리서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국내 금융회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분들의 권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실 때도 M7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좀 더 서브 섹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ETF를 직접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리서치를 하실 수가 없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인덱스로 가거나 아니면 섹터나 테마로 갈 때는 ETF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럴 때 중국에 있는 많은 운용사들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서치 역량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투자자 집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변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큰 주식들을 볼 때는 결국 잘 모르는 중국 본토 주식으로 접근하시기는 소스도 부족하고 리포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홍콩에 걸려 있는 그런 홍콩에 걸려 있는 주식 중에 65%가 민영 기업이거든요. 미국에 걸려 있는 ADR 종목은 100% 민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ADR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홍콩에 있는 H로 접근하시는 게 접근성은 편하세요. 근데 선택의 폭은 좁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답답한 면은 좀 덜 하실 텐데 그거에도 또 좀 이제 개인적인 편차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다고 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ETF 중국의 그런 ETF도 하나의 선택지는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